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명문대 출신 의사가 직접 밝힌 충격 고백. 한국 병원 상상도 못했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심지어 의료진도 울었습니다. 한국의 그것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협화의학원을 졸업하고 상하이 제1인민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15년간 일해온 리웨이밍입니다. 중국에서는 꽤 인정받는 의사였죠. 병원 내에서도 젊은 나이에 과장 직책을 맡았고 연구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병원 연수를 결정한 건 순전히 학술적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발달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솔직히 그저 기술적인 부분만 배우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3개월간 연수를 오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미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사로서 새로운 기술 몇 가지만 습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연수 첫날 병동을 둘러보는데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소영 간호사였는데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혹시 점심은 드셨나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이런 사적인 대화가 거의 없거든요. 업무적인 소통만 할 뿐이죠. 그런데 이 간호사는 마치 동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먹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처음 오신 날이라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실까봐 걱정했거든요. 혹시 매운 거 못 드시면 말씀해주세요. 카페테리아에 순한 음식들도 많아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그 누구도 제가 무엇을 먹는지, 입에 맞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환자를 돌보는 것도 바쁜데 동료 의사의 식사까지 신경 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참, 리 선생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진 참여하시는데 우리 병동 환자분들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야 설명해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김 간호사는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단순히 병명과 치료 과정만이 아니라 환자의 성격이나 가족 상황,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말이죠. 301호 할머니는 당뇨가 심하신데 워낙 고집이 세셔서 약 드시는 걸 자꾸 까먹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약 드셨나요? 하고 확인해 드리거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희가 안 물어보면 서운해하세요. 김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 간호사가 또 다가왔어요. 리 선생님, 혹시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 근처에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찾아볼게요. 그래도 처음이시니까. 김 간호사가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 좀 알려드릴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중국에서는 동료들끼리도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않는데 연수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걸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병원의 첫인상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식적이지 않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이죠. 연수 이틀째 저는 본격적으로 회진에 참여했습니다. 담당 교수인 박철민 교수님과 함께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매일 면회를 오고 있었죠. 박 교수님이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환자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춰 말을 거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환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고마워. 어젯밤에 기침이 좀 심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혹시 답답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등을 좀 토닥여 드릴게요. 이수진 간호사는 정말로 할아버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감염 위험이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접촉만 하죠. 다음 환자실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이수진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왜 무릎을 꿇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제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위압적일 것 같아서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픈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요. 특히 혼자 온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더라고요. 입맛이 없으시면 다른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간호사들의 손톱이었어요. 모두 짧게 깎여 있었는데 단순히 위생상의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환자분들 몸을 만질 때 긁히지 않게 하려고요. 김소영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특히 어르신들 피부가 얇으시잖아요. 조금만 긁혀도 상처가 나니까 항상 조심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환자를 배려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편의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환자가 점심을 거의 못 드셨다는 걸 알게 된 간호사가 직접 환자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혹시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집 음식이 그리워서. 그럼 제가 내일 카페테리아에 말씀드려서 집밥 느낌 나는 메뉴로 부탁드릴게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거 어떠세요? 그 간호사의 말투에는 진짜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은 다정함이 있었어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연기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가? 며칠간 관찰한 결과 그들의 행동은 진짜였습니다. 환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의료진이 없을 때도 똑같이 세심하게 행동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수 일주일째. 저는 한국 병원의 시스템보다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인간다움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연수 2주째. 저는 소아과 병동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철민 교수님이 리 선생님도 한국의 소아 의료 시스템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안내해 주셨거든요. 소아과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호 소아과 의사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와 정확히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야. 오늘 배가 아팠구나. 어디가 제일 아팠어? 아이는 겁에 질린 채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정 의사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삼촌이 나쁜 사람 아니야. 준호가 아픈 곳을 낫게 해주려고 왔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곰돌이 인형을 꺼냈어요. 이 곰돌이도 어제 배가 아팠는데 삼촌이 만져주니까 금방 나았어. 준호도 한번 만져볼까?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 의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특히 어린 환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사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정민호 의사의 표정에는 조금의 어색함도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조카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배를 살짝 만져봐도 될까? 아프면 바로 말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 의사는 정말 조심스럽게 진찰을 시작했어요.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 여기가 좀 아프구나.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진찰이 끝나자 정 의사는 아이에게 스티커를 하나 주었어요. 용감한 준호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픈 걸 잘 참았어.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의사 삼촌이 좋아 보였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아이가 울어도 그냥 억지로 진찰하던데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면 더 아플 수 있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빨리 낫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효율성이 최우선이에요. 환자가 많으니까 한 명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아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었어요. 다음 환자는 8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이였는데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민호 의사는 또다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무서운가?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수술하면 아파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들이 지혜가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더 이상 배가 안 아플 거야. 정 의사는 거짓말로 아이를 달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어? 엄마요. 그럼 엄마가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할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민호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매번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진료하시나요? 네, 아이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죠. 하지만 환자들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이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저는 언제부터 잊고 살았던 걸까요? 중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의사와 환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단순히 친절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저는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환자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수 3주째 되던 날,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정호 과장님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시며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5분 후 도착 예정. 40대 남성, 의식 잃은 상태. 다발성 외상 의심, 응급실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저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분 확인과 보험 확인이에요.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인지,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치료를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신분증도 보험증도 묻지 않았어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확인, 엑스에서레이 준비. 이정호 과장님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간호사들은 숨가쁘게 움직이면서도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괜찮아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 검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도 끊임없이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 간호사가 환자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아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가족분이세요? 네,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그 간호사의 목소리는 가족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실제로는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가족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켜주는 거였어요. 30분 후 환자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아내와 10대 아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정호 과장님이 직접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세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다리 골절이 있고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수술하면 완전히 회복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의학 용어를 쓰지 않고 가족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면서도 희망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이신데 수술 시간은 대략 2에서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수술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치료한다는 걸요. 가족들의 불안과 걱정도 의료진들이 함께 돌봐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의사가 가족들에게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가족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술실에서 중간 경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수술 잘 진행되고 있어요. 1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안심하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거든요. 그날 저녁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의료진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당연한 거예요. 환자분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요. 저는 그날 하루 동안 봤던 장면들을 되돌아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환자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서류나 절차, 비용 같은 건 나중 문제였어요. 중국에서는 먼저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을 확인하고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야 치료를 시작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의료일까? 효율적인 시스템일까? 아니면 환자를 위한 마음일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연수 한 달째.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영수 중환자실 과장님이 가장 민감한 곳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소통 방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초대해 주셨어요. 중환자실은 어느 나라든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있고 가족들의 불안과 걱정이 극에 달하는 곳이죠. 첫날 오전 60대 뇌경색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환자는 3일 전에 입원한 분이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이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모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게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의 첫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며칠째 여기서 지키고 계시는데 중국에서라면 바로 환자 상태부터 딱딱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 과장님은 먼저 보호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언제 깨어나실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경색 환자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김 과장님은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가족분들이 건강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깨어나셨을 때 여러분이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식사 좀 챙겨드려. 제대로 못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에 감동받았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걱정해주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잘
자세히 설명해주지도 않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가족분들이 이해하셔야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20대 교통사고 환자의 어머니가 중환자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영 간호사가 그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아들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간호사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울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10분쯤 지나서 어머니가 조금 진정되자 이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상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보다 혈압도 안정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젊으시니까 회복도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아드님도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간호사는 어머니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구체적인 호전 징후들을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감정도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료진이 보호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환자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보호자의 마음 상태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환자의 딸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옛날 가요를 좋아하세요? 그럼 핸드폰으로 틀어드릴까요? 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해드릴게요.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악을 틀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이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가족의 마음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을 정리하며 놀랐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함께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자들의 불안을 달래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심지어 그들의 작은 요청까지 들어주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주는 거라는 걸요. 연수 5주째. 저는 한국 병원의 가장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간병 문화였어요. 그날 오전 새로 입원한 70대 할머니 병실을 둘러보는데 침대 옆에 작은 간이 침대가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할머니의 딸이 설명해줬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불안해하셔서 제가 여기서 같이 지낼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같이 잘 수 있나요? 네,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족이 옆에 있어야 안심하시거든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소영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환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회복이 훨씬 빨라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고요. 불편하지 않나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복잡했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가족분들이 환자 상태 변화를 빨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80대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물 좀 드실까요?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등을 받쳐주며 물을 먹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가족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표정이 밝았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도 가족이 환자를 돌보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체계적이지는 않거든요. 간호사들도 보호자들을 마치 동료처럼 대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젯밤에 어떠셨어요?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깨워주세요. 의료진과 가족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환자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김영수 과장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한 게 뭐 있어요. 가족분들이 밤낮으로 돌봐주신 덕분이죠. 저희는 의학적인 치료만 했을 뿐이에요. 과장님은 진심으로 가족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의료진과 가족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
충격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 저녁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중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같이 지낼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픈 사람을 혼자 두지 않거든요. 가족도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님들도 모두 함께 돌봐주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여기는 나라였어요. 아픈 사람을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는 진정한 의미의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이 차갑고 사무적인 곳이에요. 치료받고 나가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병원이 또 하나의 집 같았어요. 환자와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진정한 의료는 첨단 장비나 뛰어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치료에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한국의 간병 문화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연수 2개월째. 저는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형외과 최진수 교수님이 수술실에서의 환자 케어를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날은 60대 여성의 무릎 관절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환자는 박영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수술 전부터 많이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박영희 씨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괜찮을까? 무서워 하시며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술실 간호사인 정미경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아까 병실에서 만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요. 최 교수님은 정말 실력이 좋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 간호사는 환자와 미리 친분을 쌓아뒀던 거예요. 수술실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말이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정 간호사는 계속 환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수술실이 좀 시원하죠? 담요 더 덮어드릴까요? 여기가 수술실이에요? 생각보다 밝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머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특별한 공간이라는 표현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의료진들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마취를 시작할 건데 꿈나라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깨어나시면 무릎이 새 것처럼 좋아져 있을 거예요. 마취과 이동현 교수님의 말에 박영희 씨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들만 믿고 갈게요. 네, 저희를 믿으세요. 정말 잘 될 거예요. 마취가 시작되자 환자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교수님이 수술을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자식들 걱정만 하시더라. 빨리 나아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네. 수술 중에도 환자를 우리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저는 한국 수술실의 특별한 분위기를 경험했어요. 의료진들이 농담도 하고 음악도 틀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환자에 대한 집중은 한순간도 높지 않았습니다. 혈압 안정돼요. 맥박 정상이에요. 수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중간중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비록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갈 무렵 최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말 잘 됐어. 우리 어머님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박영희 씨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자 정미경 간호사가 즉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수술 끝났어요. 정말 잘 됐어요. 아, 끝났나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최 교수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제 새 무릎으로 걸으실 수 있어요. 박영희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무서웠는데 당연히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제 회복실로 가서 좀 쉬세요. 회복실로 이동하면서도 간호사는 계속 환자를 안심시켜줬어요. 가족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곧 만나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술실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의 수술실은 단순히 의학적 시술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함께 치료하는 치유의 공간이었어요. 수술 직전까지도 마취 중에도
깨어나는 순간까지도 환자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술은 몸의 병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주는 거라는 걸요. 중국에서는 수술실이 의료진만의 공간이에요. 환자는 그저 치료받는 대상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수술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연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저는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기술을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큰 수확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김소영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정말 아쉬워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뭘 가르쳐 드렸나요? 저희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그 말에 저는 뭔가 뭉클해졌어요. 김 간호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을 배웠어요. 환자를 대하는 진정한 마음을요. 점심시간에는 그동안 친해졌던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정민호 소아과 의사, 이정우 응급의학과 과장님, 최진수 정형외과 교수님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리 선생님, 중국 가서도 저희 방식 좀 써보세요. 정민호 의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정말 그래 보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자도 의료진도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박철민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리 선생님,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저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병원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목격했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던 모습, 의사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던 모습, 응급실에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던 모습, 가족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던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수술법이나 의료기기 사용법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수확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소중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고 가족들의 걱정까지 돌봐줍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리웨이밍, 너는 이제 달라져야 해.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가 되어야 해. 3개월 전 한국에 올 때는 기술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면 나도 저런 표정으로 환자들을 만날 거야. 저런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해서 병원에 출근한 첫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환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환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기분을 물어보시다니. 당연히 물어봐야죠. 환자분의 마음이 편해야 몸도 빨리 낫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환자들을 대했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리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리 선생님은 다른 의사들과 달라요.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저를 보고 배우는 젊은 의사들이 나타났고 간호사들도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병동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의료진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가짐이 결국 중국 의료계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새로워진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의 동료들 생각이 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의료의 모습을 평생 기억하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어요.